안녕하세요. 자, 3회 그 온라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40문제, 민법까지 포함해서 80문제인데 이게 이제 시간 내에 푼다는 게 참 그게 녹록치 않죠, 여러분. 그게. 그죠?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기대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자꾸만 이제 맞닥뜨리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보통 이제 한 10문제 나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해설하면서 이런 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 그냥 버리고 찍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풀다가는 시간 내에 다 못 풀죠. 그래서 그 잘못 시간 계산하게 되면 만약에 부동산학개론을 먼저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민법이 한 15문제 남고요. 민법을 먼저 풀면 부동산학개론이 한 10문제씩 남아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낭패보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이제 이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이건 매년 나오는데요, 매년.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그 다음에 토지 용어 또는 주택의 용어 이거는 뭐 매년 나오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죠. 영속성인데 영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는 소모마모의 대상이 아니다. 비소모성. 그래서 소모마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동성이나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물리적 감가예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 영속성과 비슷한 말이 내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내구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라는 이제 어떤 가치 정의가 나오죠. 이건 전부 다 영속성, 내구성 때문에 관련된 거죠. 난이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난이도 중상에 속하는 건데,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응용.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응용하는 거 잘 냅니다. 그래서 이제 40문제 중에서 한 5, 6문제는 이게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내용을 보고 그냥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1번서부터 봅시다.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적재, 민간재요. 자, 사적재나 민간재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들, 이 돈 주고 사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민간재, 사적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임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토지나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도 있어요.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게 토지와 그 다음에 주택이에요.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규제가 심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과,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어디 상가 아닙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그 다음에 우리 종부세 부과하죠. 종부세. 종부세 그 대상 물건이 토지와 주택입니다. 상가는 아니에요. 오피스텔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제가 심한 건 이 공공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2번이 맞죠.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 유동성이란 이제 뭐냐면 비슷한 말이 황금성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이라는 건데 굉장히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져요? 금이 제일 좋죠, 금이. 금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 유동성, 황금성, 현금화. 현금화랑 비슷한 말, 현금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힘들죠,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고가고 가격이 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데 매매인 경우엔 2개월에서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죠.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왜요? 소모 마모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인플레에 따른 구매력 보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인플레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어떤 교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실물 자산을 투자하죠. 그래서 부동산 또는 금 이런 데 투자를 하죠.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동산도 인플레에 따른 방어 기능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어 기능, 구매력 보호 기능, 방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전세를 끼고, 자, 이게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인데, 이 전세금이 뭐예요? 부채입니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은 뭐야? 부채가 되겠죠. 그렇죠? 부채가 레버리지 아니에요. 레버리지로 보기 어렵다야,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가 뭐예요? 부채입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 전세 보증금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부채니까 레버리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줘야 되는데, 근데 전세를 끼고 투자하게 되면 무이자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이게 무이자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갭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죠. 이자를 안 내니까.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엔 또 그게 아니죠. 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되고, 그 다음 4번. 구매 빈도가 낮죠. 그렇죠. 라면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대도 안 되는 얘기죠.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에 옳은 것은 뭐냐면, 3번은 이제 옳은 게 뭐예요? 이제 5번이 맞단 말이죠. 5번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료 이외의 다른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나왔다라는 건 뭐야? 이제 이거는 공급이 변화죠. 공급의 변화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 이동이죠. 공급의 변화니까. 따라서 공급의 변화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 좌측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 이동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번 왜 틀렸을까요?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야? 감소. 왜? 가격과 수요량은 마이너스 함수니까. 자, 2번. 실제로 구매한, 틀렸죠. 사고 싶은 최소야, 최대야, 최대. 그 다음에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이거 틀렸죠. 실제로. 실제야, 하고 싶다야, 하고 싶다. 그래서 틀렸고, 팔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이래요. 그럼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이라는 건 벌써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공급 감소 요인이에요. 왜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공급 감소. 공급 감소하면 어떻게 해? 가격 하락이야, 상승이야?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이게 어렵죠. 이게 난이도 중 정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이거를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내면은 왜 그런지 하여간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현재. 오늘 현재 그럼 어떻게? 일정 기간이 아니라 시점이 주어졌잖아요. 이건 주택 절약이에요. 주택 절약. 그 절약의 이제 공급량이 되겠고 수요량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뭐 지난 1년 동안 그럼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절량이 아니라 유량이 되겠죠. 근데 이건 오늘 현재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량이라는 거, 절량의 공급량이라는 건 뭐야? 재고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약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일정 기간이야, 일정 시점이야. 일정 시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량은 뭐야? 지금 10만 세대가 존재하죠. 10만 세대가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고 그중에 이제 5천 세대가 미분양이니까 정비된 건 9만 5천 아니에요? 그래서 9만 5천 세대가 이제 뭐가 돼요? 저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그럼 이걸 말로 풀었으면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이란 얘기고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요걸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4번이고. 자, 1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95,000이 10만이에요. 10만이고. 유량 때문에 이건 틀렸고. 이거 다 자, 유량이 아니라 뭐야? 저량이고. 그다음에 일정 시점이 자, 5번에 틀렸어요. 공급량은 저량의 공급량은 95,000이 10만이에요. 10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는 뭐야? 단기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는 뭐야? 단기는 저량, 장기는 유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또 예? 해설 강의하는데 목이 잠기네요. 잠깐만요. 자, 이럴 때는 좀 물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 보겠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 자, 옳은 겁니다. 자, 5번이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인데 한번 봅시다. LTV, DTI나 DSR을 완화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라 뭐야? 증가. 대출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2번 보세요. 가격 하락 예상된대요. 그럼 가격 하락 예상되면 수요 증가야, 감소야? 감소. 수요 감소니까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가격과 이제 임대료 또는 가격 같은 말이에요. 수요량과의 관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함수야? 마이너스 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기울기도. 그래서 수요 곡선은 뭐야? 하향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막 구구절절 나왔는데 여기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이 과표를 하죠. 과표가 올랐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표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세 부담 증가했죠. 뭐 세금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자, 이게 이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동결됐는데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올리면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결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예요. 이거 동결했는데 이건 이제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금년 하반기 가면 금리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미리 선반영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게. 앞으로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금리가 상승했대요. 기준금리가 상승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금리가 상승하니까 증가야, 감소야? 감소.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6번이 뭐냐. 이제 교차 탄력성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돼 있잖아요. 자, 단독주택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밑줄 그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공식을 바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뭐야? 가수 써주고. 가수 써주고. 수요는 뭐죠? 수요는 뭐야? 아파트죠. 가격은 뭐죠? 여기 뭐 수요는 뭐죠? 아파트. 가격은 뭐죠? 단독주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나온 거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독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만약에 단독이 안 나온 경우에는 뭐야? 가수 써주고, 수요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고, 가격은 이제 대체재 가격 아니면 보완재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10.89 뭐야? 대체재겠죠, 대체재. 그럼 이거 아니고,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계산해 보면, 대입해 봅시다.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20%. 그랬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10% 증가했네요. 맞죠? 플러스 10. 그러니까 0.5잖아요.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으니까 대체제.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 자, 7번은 뭐냐면은, 자, 봅시다. 7번에 보면은, 틀린 거를 고르시오. 틀린 거. 자, 틀린 건데, 틀린 건 이제 5번이란 말이죠. 보세요. 이게 또 똑같은 거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가격 이외 요인의 변했다 있잖아요. 가격 이외 요인. 그러면
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왔죠.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요량의 변화. 이거 아니죠. 그럼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그러면 선의 이동이죠. 그래서 동일한 수요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곡선 자체 이동 또는 수요곡선의 이동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무슨 이동? 선의 이동.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나오잖아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했대요. 그러면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했죠? 그럼 공급량이 변했대요. 그럼 이거 무슨 변화야? 공급량이 변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변하니까 동일한 공급선상에서 점의 이동.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1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다예요, 같다. 그러면 같다에 같다죠. 그렇죠? 폭이 같다, 방향이 같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같다에 같다. 같다에 같다. 폭이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같다. 그럼 여기 계속 가가 나왔잖아요. 가가. 그래서 가격은 뭐야? 불변. 잘 써야 되는데. 가격은 뭐라고요? 불변. 가격은 불변.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거 지우고 앞에 거만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어떻게 해요? 수요 감소하니까 거래량 감소.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예. 자, 이번에는 2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이거 나왔네요. 증가, 그 다음에 같다. 폭이 같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같다에 같다잖아요. 같다에 같다면 뭐야? 가격은 불변. 가격은 불변.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것만 보면 되잖아요. 지우고 요거만 보면 되니까 수요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같다. 폭이 같다. 방향이 같다. 같다. 계속 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격 불변. 거래량은 이제 뒤에 거 지우고 앞에 거 보고 따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거 지우고 앞에 거 보니까 수요 증가죠.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됐고, 이제 3번에 보면 공사 기간이 단축됐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탄력적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뭐예요? 경기 변동이에요. 틀린 건데 5번이 틀렸죠. 자, 5번 왜 틀렸느냐? 회복시장이라 나왔어요. 회복시장. 회복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확장이죠, 확장. 회복시장 확장. 그죠? 그러면 수축이 아니라 확장이잖아요. 확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선이야, 하한선이야? 하한선. 요거 상한이 아니라 하한선. 아까 우리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1번에 보면 여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는데 주식시장의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동산 경기는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경기 측정 지표. 그 다음에 무작위적.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일반 경기가 됐든 부동산 경기가 됐든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겠어요. 거미줄 모형인데 맞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3번이죠. 이제 수요자가 됐든 공급자가 됐든 전부 다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그렇죠?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반응한다.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농산물, 수산물, 부동산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가격 폭등, 폭락을 반복하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커요? 내가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탄력성의 수요가 더 크죠? 숱한 공기잖아요. 탄력성의 수요가 더 크면 이거는 뭐야? 이탈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수렴이죠, 수렴. 그죠? 탄력성의 수요가 더 크죠? 수렴. 기울기가 공급이 더 크죠? 그럼 뭐야? 수렴. 반대가 되면 뭐야?
발산. 탄력성과 기울기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량과 수요량이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즉각 반응하죠, 가격에. 네, 공급량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대량 생산이 되는 공산품은 이런 게 걸리지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재화들이 걸리는 거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2, 그냥 1.2라고 인식하면 돼요. 절대값 씌워서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0.5래요. 그럼 기울기가 더 누가 커요? 수요가 더 크죠, 기울기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얘가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렴. 반대니까 뭐야? 얘니까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인데 10번에 이제 틀린 건 뭐냐? 바로 이제 3번이란 말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물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개별성이란 말, 개별성 또는 비대체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모형으로 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선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재화는 동질적이어야 돼요. 동질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야? 동질적이 되는데 동질적의 반대말이 뭐죠? 개별성, 이질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모르셔도 돼요. 이 벌집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답 위에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집어넣느냐? 못 맞히라고 넣은 거예요. 못 맞히라고. 이게 뭐지? 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 알잖아요. 맞추면 되는 거고. 우리 본고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고사를 좀 흉내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은 뭐 시장의 분화 현상. 그래서 부분 시장. 그럼 전체 시장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용도, 위치, 면적에 의해서 시장이 분화가 되죠. 아까 설명을 문제풀이 할 때 했구나, 내가. 나눠지고 각각의 시장들을 우리가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단기에서는 신규 공급 불가능하잖아요. 주택시장 분석할 때. 재고로 분석하죠. 그래서 저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기에서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유량으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주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가치에 도출이 어렵죠. 왜냐? 개별성이 있고 거래 관행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정보 획득이 어렵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산출이 어렵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묻히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출제자는 그런 걸 노려요. 그래서 본고사에 가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왕왕 나와요. 그래서 본고사에서 3문제에서 4문제는 정말 처음 보는 거네요, 여러분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넘어가야지. 그거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틀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나이도 하에 가깝죠, 이거. 이제 상향여과, 하향여과 설명인데, 자, 5번에 보니까, 5번이 왜 틀렸느냐 이거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하향여과가 언제 일어나느냐?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따라서 가치 상승분이 작고 계량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집을 안 고치겠다는 얘기죠.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5천만 원 인테리어 해서 5천만 원 들여봤자 집값이 안 오른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집값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하향여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부등호를 이제 이게 잘못됐어요. 큰 경우야, 작은 경우야, 작은 경우에 이렇게 해야 맞겠죠. 1번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사용할 수 있는 주거 면적이 작겠죠. 지불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이제 신규 건설로 주로 이루어진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이론인데. 그 다음에 3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주로 하향여과를 통해서 나온다. 하향여과.
이렇게 가정하고 있고, 빈민가가 존재하는 것은 또는 뭐랄까요?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뭐 시장이 잘못한 거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죠. 시장의 실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낮은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소득, 즉 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불량주택 또는 빈민가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존재하는 거지 뭐 시장의 실패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이제 지대 모형인데요. 근데 요즘 이제 이런 형태로 잘 냅니다. 이런 형태로 쭉 박스 쳐놓고요. 옳은 거로 틀린 거로 연결된 거.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일이 다 봐야 되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여간, 뭐,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안 냈습니다. 전부 다 오지선다해서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리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랬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진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맞는 건 이제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리을번이 틀렸죠. 요것만 틀렸죠. 절대지대설에서 나오죠.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그렇죠. 한마디로 절대지대에서 뭐라 그래요? 토지 소유 그 자체가 지대 발생의 원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돼요? 지대를 요구한다. 공짜로는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이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지에서도 열등지에서도 뭐가 됐든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자기 소유권의 기초에서 지대를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이제 기억번은 뭐냐면 이제 고전학파. 그럼 누가 하나? 리카르도 차익지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대는 뭐예요? 잉여이다. 불로소득이다. 이런 내용이고. 니은번에 보면 차익지대설에서 지대 발생의 원인은 뭐죠? 비옥도죠. 비옥도. 그래서 한계지와 우등지의 차익. 우등지의 차익이 금액 차이가 지대이다. 차익지대. 그다음 디귿번에 이제 독점지대라는 건데요. 독점지대.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독점되어 있어서 그래서 독점 이윤이 나와서 지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독점지대 나오면 공급이 뭐라고요? 그냥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한 20년 동안 해서 독점지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이 독점, 그다음 무슨 이윤? 독점 이윤. 그럼 무슨 지대? 독점지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독점지대는 계속해서 뭐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독점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독점이란 말이 계속 나와. 이거는 독점지대구나. 지나가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3번이죠.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이거는 이제 뭐요?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네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 틀린 게 뭐냐? 4번이죠. 4번. 요 부도심, 요것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과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도시를 가정했어요. 그래서 단핵도시를 가정했기 때문에 부도심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도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부도심이 나오는 건 해리스 놀만의 다핵심 이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도심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그다음 우리 시험에 각각 정답 처리됐죠.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부도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해리스 놀만의 다핵심 이론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이제 선형 이론 나오잖아요. 그럼 교통망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교통망을 따라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동심원 이론은 어떻게 소득이 증가하면 외곽으로 나가는 거고 전통적인 소도시를 설명하는 모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그래서 선형 이론에서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어떤 이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 봤어요. 즉 부자들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한다. 라고 본 게 누구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동심원인데
점유지대는 어디 있어요? 자,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중심 업무지구, 도심, 그 옆에 점유지대.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중산층, 통근자지대.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유지대가 고소득층 주거지대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그렇죠? 네, 이 얘기예요. 자, 14번. 또 틀린 건데,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보면 해외 마찰 비용이 나왔잖아요. 해마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뭐라고? 해마. 마찰 비용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교통비와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 다른 소리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허드의 이론이에요. 허드. 그래서 도시 토지 시가의 바탕은 뭐예요? 경제적 지대이고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는 가까움에 의존한다. 즉 접근성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 이거 허드의 지가 이론이에요. 허드입니다. 이거 허드의 내용이고 해외의 마찰 비용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교통비와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다.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답 위에 이게 이제 4번이 요상한 말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본고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순영가가 결국은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 순영가가 초과이윤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초과이윤이 0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뭐냐면은 집약도라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하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우리가 집약도라고 그래요. 자, 입찰지대라는 건 뭐죠, 여러분?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이 또는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 다음에 3번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이란 각 산업별 지대 곡선에서 각 위치별 지불 능력이 가장 큰 산업, 가장 높은 것을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입찰지대가 나오면 가장 높은 또는 최대 이 말만 나와야 돼요. 이것만. 입찰지대에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최대 또는 높은 이반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낮은 최소 이거 나오면 보지도 말고 찍으세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이제 15번은 이제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죠. 효율적 시장. 자, 그래 15번에는 이제 몇 번이 틀렸느냐? 일단 2번이 틀렸죠. 난이도 하죠, 이거. 강성에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이 획득할 수가 없죠. 왜냐? 완전한 정보가 현재 가격에 다 반영됐잖아요. 모든 정보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그 약성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의 내용만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나 또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가격에 과거의 추세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된 자료도 다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해요. 그래서 다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기는 어렵죠. 그럼 이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반영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또는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할당 효율적.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독점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다면 자, 여기서 보면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과이윤과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같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그럼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는 건 정보시장에 공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시장에 공개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독점이 됐든 독과점이 됐든 불안정 경쟁이 됐든 이렇게 되면 초과이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15번은 이제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에 보면 이제 옳은 거,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우리 본고사에.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거는 뭐냐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기역, 디귿, 리을.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 중심지 형성 과정.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 자, 중심지의 규모와 공간적 배열 상태. 이 공간적 배열 상태를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나오면 자, 도시나 점포의 규모와 공간적 배열 상태. 다시 말하면 형성 과정. 하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 중력 모형 하면 누구 생각하냐? 허프 생각하면 돼. 허프를 생각하면 돼. 허프의 확률 모형을 중력 모형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야? 시장 점유율 또는 예상 매출액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예상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결정되죠. 이게 중력 모형이죠. 그러니까 중력 모형은 이게 말을 바꿔야죠.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시장 점유율 또는 뭐야? 점포의 뭐야?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 과정이 뭐예요? 형성 과정이 바로 중심지의 공간적 배열 상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 이렇게 요 배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공간적 배열 상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기억번호 중심지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번 허프 나왔죠? 여러 개의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 나오잖아요. 매출액, 시장 점유율을 추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와 컨버스의 소매 중력 모형은 중심지가 두 개밖에 안 돼요. A와 B 두 개만 합니다. 그렇지만 허프 모형은 뭐야? 다수,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와 컨버스의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또는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모형은 중심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공식 자체가. 그런데 이제 두 개 이상 다수가 나오면 그때는 뭐야? 뭐로 가야 돼요? 허프로 가야 돼요. 이렇게. 난이도 상이죠, 이거.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 맞추신 분 되게 잘하셨어요. 정답은 3번이죠. 난이도 상입니다. 이런 거는 난이도 상은요. 이런 난이도 상은 맞히면 좋고 못 맞히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 왜 낼까요? 못 맞히라고 되는 겁니다. 이런 못 맞히라고 내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 돼요. 뭐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10문제는 뭐예요? 그거 풀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10문제 제껴놓고 30문제 안에서 승부수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난이도 상에 속하는 거 말라고 막 용 쓰다 보면은 과부하 걸려서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난이도 이제 하나, 난이도 중 이런 거는 꼭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15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16번은 뭐야? 찍어도 좋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7번인데 이건 뭐죠? 레일리의 이제 소매 인력 법칙 또는 중력 법칙을 이용해서 A와 B의 그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소매 인력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C의 인구가 5만이에요. 5만이고 요 거리가 몇 킬로예요? 요 거리가 몇 킬로야? 5킬로네요. 5킬로. 그 다음에 요 4킬로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 인구가 몇 만이에요? 10만. 그 다음에 B의 인구는 뭐야? 6만 4천. 6만 4천이 되겠네. 6.4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각각의 유인력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A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끌어당기겠죠. 얼마나 끌어당기냐 이거죠. 여기서도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매 인력. 계산하시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인구엔 비례한다. 그래야죠. 5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10만 합시다. 10만. 10만 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4천 나와요, 4천. B를 하면 거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잖아요. 4의 제곱
그다음 인구는 얼마야? 64,000. 그러니까 얼마? 역시 또 4,000.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이 같죠? 50%네요, 각각. 그러면 25,000씩 끌어당기겠죠.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그래서 FM대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할 때. 자, 두 개 다 더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뭐야? 8,000이죠? 8,000 중에 4,000. 그러니까 0.5, 50%. 그렇죠? 그래서 5만 명에, 여기 5만 명에 50%니까 25,000. 그럼 이쪽이 50%니까 여기도 50%겠네요. 두 개 더하면 100%니까. 그죠? 여기도 25,000.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이런 문제 가끔 냅니다. 그럼 맞추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18번인데, 옳은 걸 고르시오. 이게 돼 있는데, 옳은 건 이제 니은번과 디귿번이죠. 니은번과 디귿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니은번과 디귿번. 기억번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이라 나왔어요. 환수한다 나왔어요. 환수. 이건 뭘까? 이게 뭘까? 환수란 말이 나왔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죠. 벌써 기억번은 뭐예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말 환수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건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개발부담금제도예요. 개발부담금제도죠. 개발부담금제도의 그 근거법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는 상관없이 그 땅값이 오르는데 그 집가 상승분이 이제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그 상당 부분을 개발부담금이라 해서 이제 국가가 환수하죠. 그 개발부담금 제도죠. 기억번은.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다. 개발권 뭐예요? 개발권 이전제도 양도제도죠. 개발권 분리하여 이것을 거래할 수 있다. 개발권 양도제도. 말 나오잖아요.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이전제도죠.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로 오고 요 놈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이제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LH공사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우리가 용도지역 결정할 때, 변경할 때 이 토지를 개발하는 게 맞느냐, 보존하는 게 맞느냐를 따질 때 쓰는 평가제도가 뭐예요? 토지 적성평가죠.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나 뭐가 나야 돼요? 개발과 토지에 대해서 개발과 보존이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이제 더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때 쓰는 평가가 뭐야? 토지 적성평가 제도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 변경할 때 또는 용도 지정 변경할 때 나오는 게 요 제도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18번 같은 경우는 별 표시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잘 냅니다, 이거. 우리 그 본고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뭐냐면, 19번은 이제 임대료 상한제요. 임대료 상한제 딱 나오면은, 만약에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 그럼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낮아야만이 이제 효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높다 이렇게 나와요.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다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이제 왜 틀렸느냐? 초과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는 단기보다는 장기예요.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많아지죠. 왜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많냐? 임대료 규제가 이제 하게 되면 공급이 위축돼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300원에 규제하니까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선 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훨씬 많아지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암시장 생기죠. 이런 내용이죠.
3번에 보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은 저하되겠죠. 왜냐? 500원짜리 500원 받아야 되는데 300원만 받으려니까 주택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이제 왜 틀렸느냐? 맨 끝에 보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공급 증가야 감소야? 감소.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던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던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탄력적일수록 초과수는 더 커집니다. 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벌어져서 19번도 이제 난이도 상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는 잘 안 내는데 과거에 아주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맞는 건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난이도 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난이도 상은 맞추면 좋고 못 맞추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죠.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틀린 거는 뭐야? 리얼번 틀렸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의 외부효과. 그럼 님비야, 핀피야, 핀피. 나머지 맞는 거죠. 자, 기억번.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를 했대요. 그러면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했잖아요. 부의 외부효과 제거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그 얘기고, 니은번에 보면 이건 정의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제3자의 어떤 행위로부터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또는 부의 외부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외부효과가 나타나는 건 위치 고정성, 부동성과 그다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접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위치 고정성이 부동성이니까요. 외부효과 나타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부의 외부효과죠. 부의 외부효과. 그럼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땅값이 떨어지죠. 그걸 무슨 감가라고 그래요? 경제적 감가라 하죠. 따라서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꼭 구별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요? 시험을 자꾸만 내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번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자, 21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